안녕하세요. 피그마리온 이상봉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새 장비를 소개하는 건데요. 강의라기보다는 구매기랄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목을 이 장비는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적었는데 작년 6월쯤인가 이세정 이사님께서 오프스란 장비가 나오니까 써봐달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8년부터 악센트 프라임을 썼거든요. 그때 유니라지 핸드피스를 꽤 썼었는데 별 임팩트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서는 악센트 프라임이라고 잘 부르지 않죠. 튠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튠 핸드피스가 찾는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리고 컨투어링이나 어떤 우리가 리프팅 레이저란 말은 실제로 환자들한테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지 리프팅 레이저라는 건 없잖아요. 레이저로 리프팅을 시킬 수 없죠. 리프팅은 말 그대로 들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얼굴이 작아질 만큼 리주비네이션이 잘 되고 타이트닝이 잘 되고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암묵적으로 우리는 리프팅 레이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면에서 봤을 때 튠페이스 핸드피스보다 큰 메리트를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계속 러빙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데 이걸 써보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색소에 좋답니다. 아 그래요? 라고 하고 핸드피스는 2개입니다. 그 에얼리언을 모델로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리고 유니라지 핸드피스와 우리가 예전에 레가떠라고 알고 있는 픽셀, RF와 플라즈마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이렇게 2개의 핸드피스를 갖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분류인데 우리가 장비를 살 때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장비를 사는 이유는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그럴 때 따지거든요. 인지도, 트렌드, 베이스. 어워니스라는 말이 있는데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인지도라고 썼는데 우리가 울세라 써마지를 살 때 그 장비의 스펙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건 소모품 값이 괜찮을까? 아니면 이게 내 병원의 환자들이 이걸 많이 할까를 고민하고 괜찮으면 삽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장비고 환자, 엄밀히 말하면 고객분들이 와서 찾는 장비니까요. 조심스럽게 튠페이스도 이제 그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하는 건 트렌드. 우리가 되게 핫한, 오래되지 않은 핫한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유지하면 인지도 있는 장비가 되는 거죠. 요새 티타늄이 많이 핫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써마지의 국산 카피 올리지오 그리고 슈링크가 핫했고 에어젯도 굉장히 핫했죠.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장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베이스가 깔리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원을 할 때 처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 Q1064 엔디아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닝을 하기 위한 레이저, 색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저, CO2 레이저, 요새는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도 같이 추가를 했고 롱펄스를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공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니들링 RF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죠. 이 베이스 레이저를 살 때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토닝을 하는데 1064인데 2천만 원짜리 국산 장비를 사시는 분도 계시고 1억이 넘는 레블라이트를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억이 넘는 레블라이트를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베이스로 깔리는 그 종이 한 장들의 차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병원의 퀄리티를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런 코스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를 내가 쓰기 좋은 펜 같은 굉장히 좋은 장비를 고집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세 개의 장비가 왜 차이가 이걸 중요하냐면 어떤 장비를 살 때 그 역할에 맞게 들어가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 기준에 당연히 이런 얘기는 어떤 데도 나오지 않죠. 베이스로 깔리는 장비들의 특징은 가장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 기본적으로 토닝 장비, 토닝 레이저들 엔디아그 레이저들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한 번 해서 되게 애매합니다. 레블라이트를 한 번 하나 아니면 국산 1064 장비를 한 번 하나 얼굴의 기미나 잡티들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효과는 그게 쌓여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펙트적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장비값을 얼마 만에 뽑나라고 했을 때 베이스 장비들은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구현이 더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파장으로 어떻게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베이스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접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를 쓰는 게 당장의 어떤 수익성의 증대로 나타나진 않지만 쌓이다 보면 환자들이 병원에 신뢰를 갖고 거기서 다른 장비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어떤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베이스 장비는 자주 쓰고 많이 쓰고 그리고 꽤 어느 정도는 좋아야 합니다. 요 레블라이트인데요. 레블라이트를 많이 쓰시죠. 저는 참고로 레블라이트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병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색소에 관해서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오프스를 쓰다 보니까 약간 레블라이트 쪽, 베이스 장비 쪽에 카테고리를 두고 하니까 오프스가 꽤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효과는 그래서 색소에 좋다고 하니까 색소에 뭐가 좋은지 일단은 그렇다고 색소 환자들한테 이거를 뭐 무조건 권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리주비네이션은 저는 장비들이 리주비네이션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비도 리주비네이션을 다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가토를 많이 썼으니까 픽셀은 순수하게 그냥 포어와 링클과 스카에 썼었죠. 그래서 베이스 장비니까 그러면 스펙을 보면 알마 장비를 저는 튠페이스, 악센트 프라임, 그 다음에 티타늄, 다음에 하모니 라이트, 그 다음에 오프스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라 유니폴라와 40.68MHz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이 장비의 스펙이죠. 뭐 출력이 안정되게 나오고 이런 건 제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임상가니까 알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온도 센서를 갖고 있으며 알마 장비는 RF 장비 중에 유일하게 깊이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장비입니다. 아까 앞에 선생님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모노폴러와 유니폴러가 뭐냐 이거 두 개 다 파파고에 돌리면 단극이라고 나옵니다. 단극성 RF. 모노폴러와 바이폴러는 우리가 여기 쉽게 구분하죠. 그 주신 브로셔에도 있는 그림인데 단극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몸 밖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패드를 붙이는 게 모노폴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써마지, 텐서마, 올리지오들 그리고 바이폴러는 그 도자 하나에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폴러 장비가 깊게 못 들어가고 뭔가 좀 애매하고 얌상적으로 약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유니폴러라고 있는데 그럼 단극성 장비인데 모노폴러랑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RF 강의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이 늘 쓰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주파수가 늘어날수록 이게 저항가열이고 이게 유도가열의 그래프가 해서 유도가열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68MHz면 유도가열이 80%, 저항가열이 20% 정도 나온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파수가 이 유니폴라를 이 단극성이든 그러니까 모노폴라와 유니폴라의 주파수의 개념이 들어가면 그 차이로 구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열을 발산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주파수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 전자파장들이 여기서 물 분자를 춤추게 만들어서 열을 냅니다. 그래서 깊이 조절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표피에 데미지를 많이 주지 않고 통증 없이 들어가는 알마 장비의 특성이 여기서 나왔구나. 근데 우리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건 없지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주파수는 쓸 수 있는 의료 장비에 쓸 수 있는 주파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장비의 스펙은 그럼 알마에서 얘기하는 40.68 강조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 스펙은 거기서 넘어가고 그럼 그 다음에 기미 치료를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기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많이 하긴 하는데 기미는 제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런 메타 논문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미의 원인에 관해서 나온 논문들을 다 모아서 그거 갖고 종합한 논문으로 간단하게 가름하려고 합니다. 네,
노화된 섬유화세포가 많아져서 멜라노사이트가 액티베이션을 하고 마스트셀도 액티베이션을 하고 바스큘라제이션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 멜라노존과 멜라닌이 심해진다. 그래서 기미가 생기고 자외선하고 호르몬 이펙트도 있다. 이게 왜 포인트냐면 RF가 기미를 왜 좋아지게 하는지 정도는 근거를 갖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니들 RF랑 썼던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트셀도 줄여주고 다음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도 많이 살려주고 근데 아프고 PIH가 가끔 생기기도 하고 안지오제네시스도 맞고 아 이래서 니들링 RF가 기미 치료에 도움이 되는구나까지는 왔는데 이건 러빙 RF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니들링 RF와 기미를 큐스위치 엔디아그와 같이 치료했을 때 기미가 좋아진다라는 논문이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재밌게 넌 인베이시브 라디오 프리퀀시 니들링이 없는 러빙하는 RF를 가지고 기미를 치료했다라는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인모드로 한 거더라고요. 인모드로 했더니 좋아진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는 그러니까 멜라닌은 감소하고 진피층의 콜라겐 밀도와 두께가 증가하며 프로콜라겐 1이 증가하고 결국은 세포들이 진피에 있는 세포들이 재생을 하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많이 좋아져서 기미가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러빙 RF도 기미를 좋아지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미 치료에 이제 니들링 RF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죠. 이거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썼을 때 기미가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그 이전에 이걸 떠나서 니들 RF를 기미 치료에 쓰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색소 프로그램은 되게 황당한 이유에서인데 색소 프로그램은 병원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죠. 수가적으로도 가장 아이러니하지만 어려운 치료인데 이미 시장에 수가로선 가장 저렴한 쪽에 들어가 있고 보통 우리가 토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큐스위치 엔디아그를 갖고 가장 베이스로 깔면서 뭔가 치료가 잘 안 될 때 다른 걸 고려하게 되는데 니들 RF의 수가가 토닝의 수가보다 훨씬 비싸죠. 그래서 한 10회차쯤인데 5회차쯤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니들링 RF를 추가 금액을 내고 해보시죠라고 하면 안 그래도 안 좋아졌다고 컴플레인을 할 텐데 그거를 동의할 만한 환자가 저는 많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임상적인 이유인데 중간에 색소 환자를 니들 RF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그냥 해주면 되죠. 근데 마취크림 발라야 하고 끝나고 진정도 해줘야 되고 병원의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여러 가지 코스트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면서 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의 색소 프로그램보다 가격을 더 받았던 니들 RF의 가격이 깨지게 되죠. 전에는 그냥 해줬잖아요. 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니들 RF를 저는 색소에 많이 쓰지 못했어요. 물론 환자가 모공이나 피부결 그리고 여기 계신 원장님들 중에 정말 환자와 라포가 좋고 카리스마가 강해서 내가 하는 대로 끌고 오는 그런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니들 RF를 저는 색소에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타임, 마취크림 바르고 병원에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치료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러빙 RF 같은 경우는 일단 마취크림을 안 바르죠. 그리고 하다가 바로 변형해서 러빙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 그 면에서 치료의 전환이 빠르게 된다는 데서는 메리트가 있고 통증은 별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니들 RF 정도의 통증은 약하게 하면 환자분들 다 동의하시고 참으니까 PIH가 가끔 니들 때문에 생기는데 러빙 RF는 아무래도 덜 생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코스트 우리나라의 보통 평균 홈페이지에 가보면 모공, 흉터라고 분류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대부분 니들링 RF가 있죠. 이 수가가 색소 치료의 수가보다 비싸요. 그래서 코스트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러빙 RF를 잘 쓰셔서 비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러빙 RF를 뭐 의료 장비긴 하니까 좀 손을 좀 다른 분한테 돌릴 수도 간혹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러빙 RF로 기미 치료를 하는데 임상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프스는 알마 장비는 40.68MHz라서 스펙도 괜찮다까지 왔는데 이 앞에 쓴 명언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인데
마이크 타이슨이 한 얘기입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고. 예. 왜 이걸 했냐면 결국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수익증자나 환자가 이 장비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써보고 충분히 그에 따른 만족도가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장비는 악센 튠이나 튠페이스나 티타늄처럼 어떤 컨투어링이나 이런 변화가 기존의 튠보다는 확실히 약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얼굴에 해보고 뭔가 기존의 알마 장비를 뛰어넘는 이거를 사야 될 당위성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6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저희 병원의 모든 토닝 환자한테 이 시술을 갖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술은 어떠한 다른 처치나 이런 게 필요 없고 바로 6분 정도만 토닝 뒤에 붙여서 해주면 됐었으니까. 원장도 저 말고 한 분이 더 계셔서 400명 정도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내려온 주관적인 기미 옅어지고 색소병변 퍼지고 톤 밝아지고 피부 개선됐는데 이거를 환자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몇몇한테 아예 후기를 얘기해줘라고 물어본 거고, 저는 어떤 장비의 임상 결과를 얘기할 때 그 장비의 매출 변화 추이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400명 정도를 모든 병원에 색소로 오는 토닝 환자들한테 다 덧붙여서 시술을 했던 거고요. 티켓팅이 남아있는 환자들은 저도 데모니까 일단 그냥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티켓팅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약간의 열감 있는 RF다 보니까 알러지 반응이 잠깐 있었어요. 특히 이마 같은 데 가끔 모낭염 생깁니다. 근데 이건 토닝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파라메터라고 알마 장비의 특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도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80와트로 고정을 하고 와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분 정도의 시간을 토닝 뒤에 붙여서 했고, 깊이 조절이 되는데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저는 이 자료를 그저께 받았어요. 물어봤거든요. 궁금했는데. 가장 깊은 슈퍼피셜이 8에서 10mm인데 이것도 기미 치료를 한다고 하기엔 굉장히 깊은 깊이죠. 그 위상 변화라고 해서 깊이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팩터를 갖고 그 유전가열 때문에 깊이가 어느 정도 조정된다고 하는데, 하이퓨처럼 중간이 딱 떨어지고 어느 한 점에 맺히는 게 아니라 그 깊이로 지목당한 그 부분의 온도가 제일 높은 거고, 그 주변 보통 48도, 그 주변은 36도. 그래서 아마 슈퍼피셜하게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같고, 그런데 시술을 할 때 슈퍼피셜하게 그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해보고 해봤더니 슈퍼피셜하게 하게 되면 환자가 6분을 못 버팁니다. 뜨거워해요. 저는 알마 장비를 쓸 때 기조는 환자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오래가 제 기조거든요. 그래서 레벨 3으로 이 파라미터를 알기 전에 그렇게 시술을 했어요. 레벨 3으로 하면 환자가 6분을 그럭저럭 잘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팁으로 해서 아까 여기 온도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온도계가 있거든요. 이 온도계가 39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뜨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빙하는 속도와 위치를 조정해서 39도가 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이게 있으면 좋은 게 이건 표피 온도 재는 걸 거예요. 이 온도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들어가는 온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마커는 되죠. 우리가 이 고주파 계열의 장비를 환자한테 시술할 때는 물을 끓이는 과정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갔다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알 만한 마커가 있어야 엔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39도 정도가 될 때까지 부위를 시술하고 러빙을 해줍니다. 예, 아주 시술 방법도 간단하죠. 이건 특별히 뭐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이렇게 그냥 러빙을 해줍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39도 정도가 되면 환자가 뜨거워하고 마일드 에리세마가 생깁니다. 토닝을 했으니까 아마 온도가 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저랑 또 저희 김은영 원장님이랑 둘이서 이걸 하는데 약간 다른 게, 김은영 원장님은 약간 제네시스의 토닝을 좀 하는 편이고 저는 그걸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도가 더 늦게 올라갑니다. 저는 그걸 슈퍼피셜로 먼저 한 1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레벨을 3으로 낮춰서 더 깊게 넣어서 해줘서 표피 온도를 39도까지 올린다는 여러 케이스를 해보고 나서 나름의 임상 엔드포인트를 잡고 시술을 합니다.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고주파 장비를 잘하고 못하고 숙련도의 차이가 나는 건, 이게 물을 끓이는 과정인데 물이 끓었는지 안 끓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만져보던 아니면 에리세마 상태를 보던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숙련도를 좌우하는 거죠.
예, 뭐 시술하는 방식은 별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게 한쪽만 하고 에이셀메가 생긴 경우고 양쪽을 다 하고 이제 요 정도 빨개지면 이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걸 더 오래 하면 콘투어링도 좋고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콘투어링은 이미 악센트 프라임에 튠 페이스가 있다라고 해서 이 장비를 그쪽으로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 시술 직후고,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냥 직원 3명을 정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저희 병원은 후사진을 찍지 않거든요. 저는 장비의 만족도를 숫자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후사진을 찍거나 잘 보지 않고, 그래서 3주 간격으로 시술을 하고 이렇게 얼굴 상태를 찍은 상태입니다.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좋아진 걸 고른 게 아니라 그냥 정해서 찍고 좋아졌던 안 찍어졌던 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보면 약간 좋아진 느낌이 있죠. 예, 뭐 스킨 텍스처가 좋아지고 다음에 색소 병변들이 조금 적어지고 그런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픽셀인데 픽셀은 특이한 장비죠. RF가 공기 중에서 질소랑 산소랑 만나면 플라즈마로 변해서 얼굴을 에이블리비티하게 시술할 수도 있고 깊게 밀어 넣어서 써말 데미지를 줘서 더 깊은 레벨을 겉에 상처 없이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팁은 여러 개가 있죠. 예전에 나왔던 장비이기 때문에 활용도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모공이나 스카의 프락셀처럼 활용을 많이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소리가 중요하죠. 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야 에이블리비티하게 치료가 된 거죠. 누르면 안 되고 약간 들면서 피부를 살짝 건드리듯이 해야 하고, 조금 해보시면 되게 숙련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소리가 나야 박피가 된 거죠. 그리고 스파크 같은 건 이제 왜냐하면 이 베이스 장비이기 때문에 핸드피스 2개를 뼛속까지 충분히 활용해야 하죠. 별다른 장비를 사지 않고도 모공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악센트 프라임에 이 유니라지 핸드피스가 있거든요. 처음 이걸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효과가 좋으면 핸드피스 사야지, 그게 훨씬 저렴하니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쓰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리프팅 수가와 기미의 수가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다들 리프팅 장비를 많이 선호를 하고, 리프팅 장비를 사면 장비값을 얼마 만에 뽑았어요라고 그거에 관한 가치를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미는 그게 좀 어렵죠. 그게 딜레마여서 튠으로 이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이 튠페이스를 별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유니라지로 기미 치료나 색소 치료에 활용을 하시는 건 굉장히 장비의 재활용에 좋은 용도가 되고요. 아예 장비를 다르게 가져가야 아까 말한 인지도 있는 장비와 이 베이스 장비의 차이 때문에 장비 핸드피스를 저는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색소 환자에 기본적으로 갖다 붙이기에 좋은 조건들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다른 소모품이나 이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시스템적으로 간단하게 병원의 색소 치료의 퀄리티와 기본 프로그램의 수가를 충분히 올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옵스 장비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